2장 물리기초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굳이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거, 언어적으로는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면요. 물리량이라는 게 있어. 양. 영어로는 quantity. 그러니까 얼마 이게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자, 뭐라 한다? 자연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뭐라 한다? 양적으로 나타낸 것을 물리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제가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초중고를 지나오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뭐다? 길이, 질량, 온도, 속도, 힘, 부피, 압력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길이를 측정하는 기구 있죠? 그죠? 자, 버니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은 길이를 측정해요. 질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질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뭐죠? 뭐예요? 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할 줄 알면은 기계공학을 아는 거예요. 물리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무게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 질량을 측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지구 중력 하에서 측정한 걸 곧 다 바로 뭐라 한다? 중력을 빼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그냥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80kg다 라고 할 거면, 자, 이건 뭐다? 80kg 중력 하에서 내 몸무게가 이건데, 그죠? 질량으로 바꿔도 환산을 시켜도 뭐다? 중자를 떼버리면 나의 질량, 이 전성민이라는 몸의 질량은 80k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온도는 두 가지 조건을 배우긴 했어요. 그죠?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두 가지 배우긴 했죠. 그죠? 섭씨 온도는 누가 만들었지? 섭씨가 만들었어. 그거 한자, 우리가 이런 온도 범위도 중국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얘를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온도의 범위를, 이 온도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셀시우스? 써보니까 자기들 발음에서 셀자를 발음할 때는 섭이라는 한자어를 쓰니까 제일 발음 맞더라 라고 해서 섭, 성씨 씨자를 붙여서 얘는 섭씨다 라고 한 거야. 그 사람의 성씨는 아닌데 셀시우스가 다 성인데 섭씨라고 부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화씨도 마찬가지로 뭐지? 원래 이름은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온도 그레이드인데, 온도 등급표인데, 걔를 중국에서 받아보니까 화씨구나! 그래서 이름 성씨 씨자를 붙여서 화씨 온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온도의 절대 온도라는 것도 옛날에 여러분이 물리를 좀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도 했으면 알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켈빈과 랭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켈빈이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랭킨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는 여러분은 어차피 매일 보고 있죠. 그죠? 자, 운전하면서 속도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그냥 카트라이더 하면은 거기 속도 올라가잖아. 그지 않나? 그래, 카트라이더에 속도가 나와? 게임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안 나오던데? 화면 보니까 안 나오던데? 그래,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안 하는 거지. 요즘 카트라이더를 안 하는 거지. 어쨌든, 그 게임도 할 거면 제대로 하니까? 그 화면도 제대로 보고 뭔가 보라니까? 자, 그런데 나오는 게 보통 뭐다? 속도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속도계에서 여러분이 맨날 120km, 300km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속도라고 했을 때는 뭐란다? 킬로미터 퍼, 몇 분으로 나왔냐, 몇 초로 나왔냐, 몇 시간으로 나왔냐를 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의미가 없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냥 키로만 하면 길이의 단위야. 그죠? 속력과 속도는 또 그리고 달라요. 속력은 그 크기만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그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까지 얘기하는 게 속도라는 거지. 됐죠?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거. 힘은 뉴턴 단위를 보통 쓰죠. 그죠? 뉴턴을 씁니다. 뉴턴 안 배운 사람, 난 뭔지 모른다, 손. 뒤에 나오니까 배우면 돼요. 다시 배우면 돼요. 됐죠? 다음 부피, 방금 우리 했어요. 우리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원뿔의 부피, 그냥 직사각형 기둥의 각주의 부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뿔의 부피, 이거 계산하는 방법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면적으로 뭘 한다? 힘을 나누면 돼요. 내가 이제 이 여기 손바닥에 압력이 닿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손가락으로 넓게 해서 이렇게 압력을 줬느냐,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줬느냐에 따라서 압력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닿고 있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고, 닿고 있는 면적이 커질수록 압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힘은 똑같다면. 됐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한번 여기 뒤에서 정리를 한번 쭉 할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단위. 자, 단위는 보통 물리량을 측정해서 기본적인 크기로서 기본 단위는 길이, 질량, 시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계 설계나 기계유 설계 이런 데들 보시면 기본 단위가 뭐냐? MKS냐, MMGS냐, MGS냐 이런 얘기를 CGS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C자는 센티미터에 쓰잖아. 그지? C자를 센티미터에 쓰니까 센티미터를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지? G라고 하는 거는 그램의 앞대가리 글자가 G자야. 그지? 그러니까 G. 그 다음에 S는 뭐야? 초잖아. 그지? 세컨드의 약자. 초잖아. 그래서 CGS라고 하면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 자, 근데 우리의 공학의 기초 단위는 뭐다?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KS 단위라고 부르는 거야. 자, 뭐만 부른다? 기본 단위만 뜯어내서 부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많이 봅니다. 보통 모델링 프로그램은 뭘 쓴다? MMGS 단위계를 써요. 우리가 쓰는 기계공학에서 사용하는 거다 MMGS 단위계를 씁니다. MM은 뭘까 그러면? 밀리미터가 기준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는 G는 뭐야? 그램이 되겠지. 그 다음에 S는 세컨드. 자, 변하지 않는 건 뭐죠? 세컨드는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품, 부품을 만들었을 때 얘가 킬로그램 단위로 가면 덩어리가 엄청 큰 거야. 근데 우리가 부품을 하나 만들면 보통 시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안경 테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면 너무 0.001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보통은 뭐란다? 기계 부품은 그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가벼운 그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그러니까 나노 단위로 들어가면 이제 밀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지? 그거는 또 그들만의 다른 영역이 있는 거고.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단위라고 해서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이게 기본이죠. 맞잖아. MS가 다 들어가잖아, 그지?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위가. 다음에 힘은 뉴턴인데요. 뉴턴은 뭐냐? 우리가 F는 MA라고 배울 때 M은 질량,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지금 방금 배웠다시피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즉 뭐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곧 뭐다? 힘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돼, 이 MKS가. 근데 얘를 이렇게 4번 쓰기가 많이 길게 써주기가 귀찮으니까 이거를 발견해낸 업적을 기려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야. 뉴턴이 그걸 개발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N자만 써서 뉴턴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죠? 자, 중량은 그러면 교수님 중량은 왜 이렇게 유도 단위로 돼 있나요? 자, 여기서 중량도 어찌 보면은 힘과 같은데요. 보통 중량이랄 때는 weight의 약자를 써서 W라고 씁니다. W는 뭐냐면 M의 G가 돼요, 이렇게. 자, 이때 G는 중력과 속도. 자, 그럼 단위를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겠죠. 질량이니까. 그죠? M이 질량이니까. 그지? 다음에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는 9.81 미터 퍼 세컨드. 단위만 쓸게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단위가 뉴턴과 같네? 같지 않아요. 왜 안 같아요? 내가 지금 단위만 쓴다 그랬죠? G에는 9.81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 안에. 그래서 뭐와? 힘과 중량을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같다고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크기만 정확하게 9.81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뉴턴과 단위 같아지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보면 질량 몇 킬로그램의 사람이 이 막대기 바 위에 서 있다. 이때 주어진 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처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면 뭘 바꿔야 한다? 이 W로 바꿔서 다시 뉴턴 단위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9.8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일단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또 한번 나중에 혹시라도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압력 단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만들어낸 뉴턴 단위에다가 다시 뭐 한다? 면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P는 결국 A분의 F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는 이건 뭐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그지? 야, 단위를 넣고 그 다음에 뭐야? 미터의 제곱 아닌가?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얘는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바뀐다? 얘는 킬로그램 곱하기 뭐야? 곱하기요? 아니지. 나누기 미터 세컨드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래 압력 단위예요. 우리가 기본 단위로만 쓴다 그러면 원래 압력 단위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걸 언제 계속 써주고 있냐 이거지. 이걸 언제 외우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원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 파스칼이야. 이게 파스칼의 원리야. 이 수식이 파스칼의 원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환산해서 PA라고 불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뉴턴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야? 미터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 그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됐어요? 이런 게 다 바로 뭐다? 압력 단위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를 갖다가 조합해서 만든 단위를 뭐라 부른다? 유도 단위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지금 당장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만 있다? 보통 SI 단위에서는 MKS를 기본으로 하고, 그죠? 걔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서 쓰는 거를 뭐라 부른다? 유도 단위계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다 뭐만 나온다? 기본 단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나와봤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보통은 다 뭐 한다? 보통 다 유도 단위를 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계공학의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었지만 살아있어. 어디에? 기계공학 안에. 네, 그게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맨날 파스칼이 어쩌고 이거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본 단위로 돌아가서든지 아니면 얘가 다르게도 바뀔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얘를 뭐라 하냐? 단위 환산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어려운 말로는 차원 해석이라고 해요. 길이의 차원, 무게의 차원, 시간의 차원, 이 차원을 내가 해석해서 얘를 다른 단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건 영역이야. 이게 학문의 영역이야.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미 많이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떠들면 들어야지. 그죠? 네. 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다음 단위의 표준은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로 나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에 이런 걸 내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 뭐야? 1 나누기 2999, 79, 2045, 81초 동안 진행 거리 이런 걸 내진 않아. 자, 이건 뭐냐면 빛의 속도가 뭐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빛의 속도는 30만 km/s라고 얘기합니다. 초당 30만 km를 날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원래는 이거야. 30만이 아니고 뭐 됐다? 올림을 한 거야. 그냥 반올림이나 올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29만 9천이니까 그럼 30만이라고 하자 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관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실제로 그러면 빛의 속도는 뭐야? 29만 이렇게 몇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숫자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29만 퍼 세컨드. 됐지? 네. 자, 다음 질량은 순수한 물인데 몇 도시로 정해져 있다? 4도시. 4도시 일대의 물이 이제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요. 그 특성을 봐서 그러니까 얘가 뭐한다? 1리터를 만들어내면 얘가 무게가 얼마냐? 라고 봤더니 1kg더라 라는 거지. 됐죠? 조건이 통제가 돼야 돼요. 4도시라는 거. 됐죠? 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 시험 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4도시 이런 걸 시험에 내기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어라 라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세슘 133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얘가 아마 방사성 동위원소일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니까 그 마치 크립토나이트처럼 슈퍼맨 보면 나오잖아, 그지? 걔처럼 빛을 내. 광물이 그냥 빛을 내. 그 빛을 내는데 이 1초라고 하는 거는 그 얘가 이게 순간적으로 9192631700번 빛을 방출한대. 그 시간이 1초래. 네, 그렇게 숫자를 카운팅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뭐 믿을 게 없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구가 도는 속도는 완벽하게 365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뭘 한다? 윤년을 끼워서 하루를 늘린다. 그래야지 시간이 맞으니까 실제로 회전은 자전하는 속도하고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시간을 똑바로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늘려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그 몇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뭐 어쨌든 지구 공전 시간 23시간 뭐 몇 분 만에 이미 공전을 완료한대. 조금씩 달라진대. 예. 됐죠? 그래서 그게 쌓이고 4년 정도 쌓이면은 하루가 늘어나 버리는 효과를 낸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야? 기계공학의 얘기가 아니야. 뭐야? 상식의 영역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야? 차원과 단위계라고 해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래 단위계를 써주는 게 아니라 뭐한다? 질량일 때는 대문자 M, 그 다음에 길이일 때는 대문자 L, 랭스의 약자죠.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타임의 약자인 T, 이렇게 써서 차원을 조합하면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속력을 나타낼 때는 뭐한다? LT인데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예요. 왜 T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치. 역수를 취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분수가 돼요. 됐죠? 우리가 제곱을 하는 거 말고 즉 제곱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곧 분수를 표현한 거 똑같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t분의 l을 한 다음에 얘가 결과적으로 여기 쓸 때는 LT의 마이너스 1승, 즉 L의 마이너스 1승이야? T의 마이너스 1승이야?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거를 그러니까 아무데나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승수는 절대로 아무데나 옮겨갈 수 없고 원래 자리에만 갖다가 정확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의 L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L-1승 곱하기 뒤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순서를 마음대로 막 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애에게 분수면, 얘가 분수면 그렇게 자리를 바꿔주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 해야 될까요? 굳이 뭐 꼭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더 중요해요. 네,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까지 들어가냐면 접두어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접두어 지금 보고 이미 봤습니다. 뭐예요? 킬로, 밀리, 마이크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 따질 때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도 뭐라고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냥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까지 있잖아, 그지? 그 위에도 있어요. 그 위에가 없는 게 아니야. 페타가 있어요, 그 위에. 됐죠? 예, 그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뭔가 접두어가 있습니다. 물론 끝은 있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예, 알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 단위가 아직은 테라 단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쓴 게 테라 단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테라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 곧 있으면 세상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AI를 하고 전부 다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 가정에서도 필요해지면 곧 페타 단위가 될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뭘 해야 한다? 차원과 단계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이 뒤통수를 쳐요. 자, 아까 얘기했던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원래 기본 파스칼이잖아. 그지? 그럼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은 뭘까요? 단위가 뭘까요? 바로 환산이 돼, 원래는. 메가파스칼이에요. 바로 환산이 돼야 돼, 원래. 네. 됐죠? 그게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야. 단위 환산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아주 쉬운 수식인데, 여러분 함정에 빠뜨려버리는 게 이런 단위예요.
단위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근데 아니 내가 그걸 모르면 뭐 어떻나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거는 컴퓨터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하시면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컴퓨터가 거짓말을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단위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공학을 하시려면 단위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부터 이해한다? MKS부터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밀리미터 요 단위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밀리미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미터로 환산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미터로 계산한 걸 어떻게 밀리미터로 변환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제곱됐을 때는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요 정도의 생각은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간고사를 혹시라도 이제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중간고사 칠 때는 단위 환산 문제가 최하 3문제 이상입니다. 단위 환산 문제가 최하 3문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치기 전주쯤에 제가 어떤 형태로 낼 거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연습을 해보고 오셔야 돼요. 됐죠? 네, 요거는 뭐예요? NCS가 아니에요, 이 수업은. 그러니까 연습해서 많이 공부하신 만큼 받으면 등수가 나눠지는 수업입니다. 즉 뭐야? 상대평가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절대평가가 아니야. 상대평가예요. 잘하는 사람은 A뿔 받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A뿔 못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야? 거기서도 100점, 그러니까 100점에서 95점까지만 해야지 A뿔을 주는 거지. 거기 점수가 많이 빠지면 A뿔을 못 주는 거지. 그지? 상대평가 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대 지표는 있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 수우 미양가 넣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 그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대표적인 물리량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얼마든지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넣어놓고 만들어 보면 돼. 그냥 뭘 외우는 게 좋다? 기본 수식인 F는 MA 아니면 P 이꼴 A분의 F 이런 기본 수식을 외워놓는 게 좋다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모르냐고. 면적 구하는 방법 몰라요? 가로 곱하기 높이잖아. 그죠? 가로도 미터고 세로도 미터잖아. 그럼 미터 2번 곱하면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지. 거기서 뭐야? 그냥 높이만 더 곱해주면 뭐가 돼? 부피가 되죠? 그럼 밑에 3승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게 최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다 외워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들에 빗대서 아 얘는 길이니까 미터로 나온다. 얘는 시간이니까 세컨드로 나온다라고 해서 걔를 잘 곱해주고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얘를 전부 다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압력이 있죠. 압력 제일 많이 있죠. 압력이 뭐랬다? 자 이거 맞아요? 오타죠? 소문자 P가 아니라 대문자 P예요. 그죠? 대문자 P의 A고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바도 나왔어요. 다 같은 단위는 아니에요. 파스칼과 바는 달라요. 근데도 이런 단위를 쓴다는 거지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이게 다 같은 단위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 바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바는 뭐라고 했어? 0.1 메가파스칼이 곧 1바라고 했어. 그래서 0.1 메가파스칼과 파스칼이 같아? 파스칼 단위로 치면은 10만 파스칼이 그죠? 10만 파스칼이 곧 0.1 메가파스칼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될 수 있는 내 능력과 최대한 기본 수식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에서 길이는 그냥 재면 되는 미터의 단위기. 질량은 그냥 그것도 그냥 저울에다 갖다 달면 되는 그냥 질량의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킬로그램의 단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중력을 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 어릴 때 배웠어요. 분동저울이라고. 양팔저울 있잖아. 양팔저울 있죠, 그죠? 그거 뭐랄까 이렇게 카이로스가 들고 있는 그거 이게 접시저울 같은 거.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이쪽에 올려놓은 거하고 이쪽에 올려놓은 거가 같은 중력을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무시해버리고 얘 무게만큼 얘 무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뭘 받고 싶다? 바로 질량으로 치환한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질량
다음에 시간, 초 재면 되지. 타이머로. 그지 않아? 네. 자, 이게 바로 기본 단위인 거야. 다른 게 없이 그냥 바로 재면 되는 거야. 그런 거를 하고요. 면적은 바로 잴 수 있어요? 면적을 내가 그냥 페인트로 가지고 칠한 양만큼 그냥 면적이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건 두께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 내가 붓질을 그러니까 얇게 했느냐 두껍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 조건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란다? 그냥 가로 재고 세로 재서 곱한다 라는 계산이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도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거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이게. 그렇잖아. 면적 구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적 구하는 거 언제 배웠죠?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다시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면은 기하학하면 또 배웁니다. 다 또다시 배워요. 기하학을 선택하면 또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가르친 이유가 있다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가라고. 알고 가라고. 이해하고 가라고.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니지. 수능 시험을 해서 외우잖아. 아니면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을 때 그런 거 하려고 점수 잘 받으려고 외우잖아. 빨리 풀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해 없이 올라오니까 다 교수님 그냥 외웠더니 까먹었는데요?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다시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속도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 뉴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이라고 해서 아예 외우라 그래요. 뭔지 아나? 기억나나? 자, 일단 S는 이라고 시작해. S는 S0 플러스 뭐야? VT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이런 수식 기억나는 사람? 그럼 물리 선택자인데? 고등학교 물리 선택하면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길이, 거리, 디스턴스는 초기 거리 더하기 속도 곱하기 뭐야?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외우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있어? 그럼 V는 V0 플러스 뭐지? AT가 되겠지. 그지 않을까요? 맞잖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외우라고 한다고. 맞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냥.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있잖아. 여기 말고 또 있잖아. A는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 뭘까? 이거 미분입니다. 여러분 V가 원래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V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S를 T로 나눈 거예요. 지금 현재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거야. 그게 속도예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미분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2분의 1 AT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그게 미분이고 적분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수학 선생이나 과학 선생이었으면 제일 마지막 수 2분의 1 AT 제곱이 들어가 있는 그 수식을 갖다 주고 이거 미분하면 된다고 할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갈 때 미분하면 된다고 가르치면 될 거야. 맞잖아. 그걸 외울 게 아니야. 하나만 외우고 싶으면 딱 하나만 외우고 이거 미분하면 나온다? 이렇게 했으면 이 수식과 미분까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원래는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의 내용이에요. 뉴턴이 쓴 책은 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 쓰지 않았어요. 운동량의 법칙이 없었지.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생각해봐라. 미분은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다. 적분은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책이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외우라 그러니까는 아니 하기 싫어. 나는 몰라요. 이러는 거지. 됐죠? 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럴 때 이미 써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못 써먹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저걸 갖다가 어디다 써먹냐? 야 사골 국물도 저거보다는 더 우려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맨날 미분, 맨날 적분. 적분 거꾸로 하면 미분이고 미분 거꾸로 하면 적분인데 여기 C는 왜 튀어나와? 맨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여러분은. 갑자기 C가 왜 나와요? 이씨, 나 이씨 아닌데 전씨인데 맨날 그런 말 하게 뭐, 그지? 웃지마. 웃기려고 한 말 아니야. 그냥 맨날 있었던 말이야. 자 다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아 요런 게 있긴 있구나, 단위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됐죠? 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저만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뒤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몰라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딴 사람도 몰라.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예, 넘어가시죠.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시죠. 내가 모른다는 게 너무 티날 것 같아요. 다 그 생각하면서 빨리 넘어가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모르면 차라리 내가 뭘 했어. 모릅니다 손 들고 얘기하라고 다시 다 알려준다니까 이거. 그거 안 하면 이 수업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야? 수업 이름이 자체가 기계공학 기초야. 기초를 가져주려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모르면 교수님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해. 그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쉬는 시간에 괜히 와서 교수님 저는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 알려줄 거야. 자, 다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절대 단위계에서 CGS 단위계와 MKS 단위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이미 얘기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력 단위계를 사용해서 보통 사용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산이 아주 높은 데 간다든지, 아니면 마리나 해구처럼 아주 깊은 데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질량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중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력 단위계를 보통 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사체를 날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절대 단위계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SI 단위계라고 해서 쓰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SI 단위계에 제정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97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즉 90년대 이전에 그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10kg이라고 할 때 당연히 소문자로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마 94년도가 97년도에 이 세계 도량형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문자로. 그거는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맞았다? 저게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뭐였다? CGS 단위를 먼저 썼다 보니까 그램을 기준 단위라고 해서 킬로그램은 거기서부터 1000배 올라간 단위다 라고 해서 대문자를 쓴 거야. 그러면 메가도 M을 쓴 이유가 거기서 1000배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밀리는 밑으로 1000분의 1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문자를 쓰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다 뭐야? 그리스어 문자를 쓰고 막 섞어 쓰잖아요. 소문자 쓰고 그리스어 문자 쓰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위로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했다? 더 내릴 때는 소문자 계열로,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대문자 계열로 썼던 거야. 그럼 원래 우리의 기준은 뭐였다? 그램 단위가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그램은 G자로 그냥 그램이라고 소문자로 그냥 써버리고 마는데 킬로그램 원래 대문자로 썼다가 뭘로 바뀌었다?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왜? 기준 단위는 무조건 뭘로 한다? 소문자로 쓴다는 게 기준이 돼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킬로그램도 K를 이렇게 쓰는데 그럼 킬로미터는요? 어떡하죠? 이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킬로미터도 뭐라 했다? K를 소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 올드카를 보시면 킬로그램 단위로 속도 돼 있는 거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올드카, 클래식 올드카에서 속도계를 킬로그램, 그러니까 단위로 해놓은 차들 있잖아요. 뭐 옛날 일본 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기 타쿠미가 타는 차 이니셜 D를 옛날 버전을 한번 잘 봐보세요.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보이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교수님 저기는 왜 대문자 썼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재밌어서 공부했거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썼던 걸 왜 나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아니 우리 교수님의 책을, 옛날 책을 내가 지도 교수님이 197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그분이 썼던 그 책들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도 진짜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나오는 이제 공학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는 고서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잘 받아서 봤는데 킬로미터를 대문자로 쓰네? 왜 교수님 이거 왜 이렇죠?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질문은 결국 뭐 한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야. 내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야.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SI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위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그 다음에 전류는 뭐다? 암페아라고 부르죠. 암페어가 원래는 제대로 된 발음.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편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암페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연력학적 온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더 편하게 쓰고 있는 거는 현실에서 쓰고 있는 거는 셀시우스 디그리인데 공학적 SI 단위에서는 뭘 쓴다? 켈빈 온도를 쓴다. 이해됐죠? 켈빈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물질의 양은 몰이라고 해서 MOL이라고 쓰고요.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질 양, 지금 말 그대로 분자량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몰입니다. 다음에 광도는 뭐냐면 미친 도둑이 아니고 빛의 양 정도, 빛의 정도를 예측할 때는 칸델라라는 단위 CD 값을 씁니다. 근데 CD 값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여기서 소문자 C의 D 값을 쓰면 여기 이렇게 써놓거든요. 얘를 뭐라 한다?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됐죠? 자, CD 값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CD 값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C, Constant of Drag라고 해서 자동차의 항력 계수 같은 거. 자동차가 이제 모양이 예쁘게 빠지면은 차가 막 달려도 차가 공기저항을 덜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유선형으로 잘 빠졌니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값을 CD 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됐죠?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프린스였나? 뭐 어떤 차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고를 했어요. CD 값이 얼마 2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나. 정확하게 나 3이었나? 2였나? 뭐 어쨌든 그런 차를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CD는 칸델라 보통 먼저 얘기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컨스탄트 오브 드래그는 코에피션트 오브 드래그는 뭐다? 그냥 C 쓰고 D는 아래 하첨자로 쓰는 거야. 하첨자로 D 값을 씁니다. 보통.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 단위에서 뭘 쓴다? 라디안이라는 걸 씁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 이거 수업하면서 이거는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라디안 변환법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기억 안 나지, 그지? 다행이다. 나 중간고사 낼 건데. 자, 라디안 변환도 마찬가지로 뭐야? 단위 환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라디안 변환도 바로 내가 이건 무조건 기억하자고 했던 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자, 입체각 스텔라 라디안이라고 하는 SR은 여러분이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는 절대 써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모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단위, 칸델라는 실제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물리학을 그러니까 광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칸델라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각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스테라디안이라는 건 몰라도 됩니다. 스테라디안이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스테라디안은 보통 몰라도 되고요. 켈빈도 결국은 압력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가스나 위험물 하실 분 아니면 켈빈 몰라도 됩니다. 실제로. 됐죠? 아니면 여러분 공존행동을 하겠다. 그지? 아니면 에너지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켈빈은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켈빈은 실제로는 몰라도 되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암페아 몰라도 돼요. 암페아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전류에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그냥 쭉 건드려서 이제 죽으면 되는 것이. 이거밖에 방법 없어. 암페아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왜 또 웃으세요? 내가 이거 이제 3D 프린팅 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안전관리 얘기하면서. 그죠? 기억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억나죠? 그죠? 자, 다음 SI 유도 단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헤르츠. 저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위를 보시면은 대문자를 쓰는 단위들은 보통 뭐다?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단위를 보통 대문자를 앞에 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헤르츠라고 해서 HZ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그냥 HZ라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는 그 원칙을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라고 하고요. 요거를 헤르츠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식 라디오나 이런 것들 들으면 헐츠라고 합니다. 헐츠. 그러니까 그들만의 발음이 있어. 미국 애들은 맨날 그러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엔 다 이상하게 부른다고. 우린 왜 저기가 미국이냐고. 우린 USA, 아메리칸데 너 왜 우리를 미국이라고 그러냐 이러잖아, 그지? 그지? 독일은 왜 외로운 나라인데 왜 거기가 고독한 나라냐고. 맞잖아. 거기 저머니 또는 저먼이라고 부르는데 니들만 왜 독일이라고 그러냐. 발음이 하나도 안 똑같은데 그래놓고 지들은 헤르츠라고 불러야 되는 걸 헐츠라고 부르고. 그죠? 예? 이상하게 불러요. 그게 도시 이름 같은 거 있잖아. 우리는 그 함부르크라고 불러주잖아. 옛날 손흥민이 처음에 들어갔던 도시, 그지? 걔들이 부르는 이름 뭐야? 햄버거잖아. 햄버거. 그걸 햄버거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함부르크라고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부른다. 오히려 걔들은 지들 마음대로 발음을 해서 전혀 없는 세상의 도시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뭐라 그래? 캐나다를 그냥 캐나다라고 부르잖아. 캐나다들도 쟤들 근데 캐나다라고 불러. 근데 미국만 뭐라 불러? 카네이다라고 불러. 그 나라 어디야? 그렇게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발음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그거를 헤르츠, 우리가 공학 다니기는 읽으면 헐츠라고 미친 소리 하는구나 라고 들어주라고. 알겠지? 공학 다니기 모르면 내 실력이 의심받으니까 헤르츠를 헐츠라고 하면 헐츠 알았어? 그래? 허이짜 하면서 들어주라고. 알았지? 자, 다음 넘어가요. 다음에 뭐야? 뉴턴은 우리가 뉴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뉴턴은 원래 어떤 나라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 뉴턴이 맞아요. 뉴톤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 나라에서 발음이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얘들은 뭐냐? 뉴튼이라고 하지. 미국 애들은 뉴튼이라고 하지. 지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파스칼도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파스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페이스켈 이런 게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이나 열량 같은 걸 할 텐데 우리는 여러분은 제일 잘 아는 게 킬로칼로리겠지만 이게 원래 공학적 단위에는 줄이에요. 네, 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에 동력 단위로는 우리는 이건 다 알죠, 그죠? 와트를 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마력이 있고 와트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력과 출력 따로 얘기하잖아, 그지? 출력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와트를 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쓸 때는 동력은 마력을 보통 HP를 보통 쓰고요. 네, 한 말이 몇 마리가 끌고 있느냐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동력 출력은 휠 마력 이런 거 출력 있잖아. 출력은 와트를 보통 쓰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얼마냐?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일양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보통 와트를 쓰게 됩니다. 됐죠? 마력도 그러니까 마력 나름대로 또 달라요. 네, 마력 나름대로 실제로 옛날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잘 보고 있으면 마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진짜 1마력이 그러니까 1마력이 말 한 마리의 힘일까라고 검색해 보려고 말 꼬리에다가 줄 달아놓고 진짜 1마력까지 당겨봐. 그럼 말이 찌고 나가. 말 한 마리의 힘은 그보다 훨씬 세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보통 나는 보통 그런 게 그게 계속 연결해서 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 1마력은 저게 아니었지. 난 그런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래.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그지? 자, 다음 넘어가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에 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있었지? 라디안 변환도 시험에 낼 거지만 요 접두어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낼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쓰지도 않는 엑사 이런 거 낼까? 안 내겠죠, 그죠? 엑사 안 내겠죠. 그다음 페타 아직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가게를 해가지고 내 하드를 한 1000개쯤 꽂아놨어요. 그래서 내 거는 테라가 아니라 페타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 그럼 아직 모자라. 24개 더 꽂아. 1024개를 꽂아야지. 뭐가 돼? 페타가 아니니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페타는 안 낼 겁니다. 테라도 안 낼 겁니다.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쓰고 있는 단위 중에서 가장 높아봐야 테라 안 내고 어디 가야 한다? 기가 정도 가요. 재료 물성치 나타낼 때 기가 정도 나옵니다. 기가, 메가, 킬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다? 헥토가 있는데 이 헥토는요, 여러분 대기압 같은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풍이 발생하여
일본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기압 963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할 때 쓰는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상 말고는 쓸 때가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이거 말고 많이 쓰는 데가 뭐냐면 필지를 구분하는 영역에서 R라는 단위를 써요. R. 그럼 헥타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그럴 때 헥토를 써요. 근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공학 계열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내지 않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데카도 있어요. 데카도 안 씁니다. 이제는 제가 문제 낼 때는 얘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단위로? 3단위로 끊어지는 3, 6, 9, 12, 15, 18 여기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시라고 있죠. 이거 나이 든 사람은 알아요. 데시리터. 네, 그런 거 알아요. 데시리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안 씁니다. 이제는 뭘 써요? 그냥 cc를 쓰죠. 네, cc를 씁니다. 보통 그렇게 씁니다. 1000cc 뭐 이렇게 데시리터라는 거 쓰지 않고 그냥 cc를 써서 보통 표현하니까 됐고요. 센티는 쓰긴 쓰죠, 그죠? 근데 요것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됐으면 뭐다? 3, 6, 9, 12, 15, 18 이렇게 나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들어본 것 중에서 어디까지 알아요? 나노까지 알죠? 여러분 나노까지는 알죠, 그죠? 그럼 문제 되는 게 어디라는 얘기야? 밀리부터 마이크로미터까지. 그죠? 밀리부터 마이크로미터까지. 나노는 알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노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획과는 나노 계산하고 있을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연구의 영역으로 넘겨놓고요. 요거는 빼고 밀리하고 마이크로미터만 낼 거고 다음에 뭘 낸다? 여기다 보면 기가, 메가, 킬로 요 정도만 낸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그거 안 붙은 것까지 포함해서 6개 정도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10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자, 얘를 어떻게 파스칼로 바꿀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10은 그대로 오죠. 앞에 있는 10은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6승 뭐다?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쓰는다? 6칸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내겠다는 거야. 이게 어렵냐고.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100kg의 물체를 g으로 변환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 곱하기 10의 3승 g이 돼버리면 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킬로, 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몇 승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야. 이거 이해 없이 넘어갔다가는 나중에는 단위 환산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기계공학을 공부해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됐죠? 네,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속력과 가속도 아까 했는데 자 보시다 보면 제가 앞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속력의 정의 뭐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값을 뭐란다? 속력, 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속도는 그럼 뭐다? 밑에 바로 보세요. 밑에 이거 그림에 눈 뺏기지 말고 바로 보세요. 속도는 뭐다? 스피드가 아니라 velocity라고 불러요. velocity라고 부르고 얘는 뭐가 있다? 벡터가 있다. 뭐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지. 앞으로 갔느냐? 뒤로 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네.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구분할게요. 속력은 뭐다? 스칼라. 여기 있는 속도는 벡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기술을 따고 자격증 따고 하는 데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격증 여러분이 따게 될 검정형 자격증도 속력과 속도에 구분 없이 막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됐죠? 네, 그렇게 구분 없이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는 방향이 있는 것과 방향이 없는 것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거 못 하시는 분? 이거 못 하시는 분?
웃겠죠? 그냥 뭐라고 했다? 아 그냥 V는 속력이라고 했고 시간은 T로 했고 거리는 S로 뭐였다? 정의한 거예요. 저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필히 저렇게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필히 저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헷갈려 죽겠어. 그럼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속력이라고 여기 나왔을 때 여기에 속력이 그럼 스피드라며 난 여기 S 쓸래. 그럼 거리라며 디스턴스 D 쓸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건 약속이, 이건 그냥 약속하는 것 뿐이야.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까 그랬잖아. 그냥 거리라 그러면 S 알아서 쓰고, 속력이라 그래도 V 그냥 알아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건 뭐예요? 그냥 다 외운 거지. 그럼 약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정해준 대로 해주는 것 뿐이지,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고정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줄여 쓰는 문자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 여기 S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세컨드하고 S가 헷갈리면 어떡하지? 맞잖아. 초의 S라는 단위가 있잖아. 그럼 여기 썼던 약어의 S하고 헷갈리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 됐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예, 그렇게 여러분이 빡빡하기 힘들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해라? 한국어로 써라, 수식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줄임말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근데 나는 저렇게 외우는 게 귀찮아. 그럼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라면 여러분의 머리가 엄청나게 돌기 시작해야 될 거야. 그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똑같이 변환을 해야 되거든? 그지? 그게 귀찮아서 뭐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외워버리는 거야. 아 그래 알았다. 그 책에서 그냥 S로 나오면 거리구나. 수식에서 그냥 약어로 썼을 때 S면 그냥 거리구나. 라고 외워버리는 거죠 나는. 됐죠? 예, 그런 거를 경험해보시지 않으면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도 모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 뭐지? 속도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운동입니다. 그죠? 속도가 변화 없이 꾸준히 가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운동이 실제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상에서는 마찰이라든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태양의 뭐 흑점 폭발에 따른 전파 영향이라든지 온갖 영향으로 아무 변동 없이 똑같은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이건. 그럼 그러면 우주로 나가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이거 영향 없이 그냥 계속 일정한 속도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주선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궤도가 딱 고정되는 형태가 있긴 한데 거기서도 그 위치가 조금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태양풍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냥 뭐 블랙홀에서 뭐 생기는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은 궤도가 이탈을 해요. 그럼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등속은 없어요. 그럼 뭐다? 결국은 여러분한테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넣어준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보니까 뭐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 해보면 바로 거리가 나오더라 이거지. 완벽한 등속 직전 운동이라면 시간만 곱해주면 바로 뭐가 나오더라? 거리가 나오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속력을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달리는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왔을 때 뭐야? 아 여기서 왔을 때는 얘가 이 속력이 내가 달리는 속력만큼 빠진 상태로 보이거든. 얘가 빨라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자 내가 달리고 있는 사람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뭐야? 달리고 있는 사람보다 저 자전거의 속도가 더 빨리 느껴지겠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반대로 뭐야? 내가 자 이제는 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전거 앞으로 오는데 나도 달려. 한번 싸워보자 하고 직선으로 갖다 부딪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업 중이야 왜? 아이
이따가 30분 뒤에.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기 오는 애하고 이렇게 오는 애하고 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부딪힌다라는 게 여러분은 그 상식적인 얘기보고, 속도가 내가 아까 뒤에 따라갈 때보다 훨씬 빨라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달리는 속도만큼 여기에 속도가 더해진 효과가 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때문에 생기는 착시도 있어요. 여러분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앉았어. 시동이 걸렸어. 아무 이동이 없는데 내가 마치 앞으로 가고, 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 있잖아. 이게 뭐예요? 착각이지. 내가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건데, 뭐냐면 옆에 차가 뒤로 간 거예요. 옆에 차가 뒤로 가면 내가 마치 앞으로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있었잖아요. 자, 이거 할 사람 쭉 똑바로, 그러니까 네모반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만들었고, 옛날 심형래 개그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자, 이거 할 사람 앞으로 한 발짝 이러면 뭐예요? 심형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 한 발짝 뒤로 가. 그러면 얘가 앞에 서 있는 게 되거든. 그런 거야. 그게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 속도의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영역입니다. 너무 이걸 계산적으로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됐죠? 이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속도는 그러면 거기서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뭐가 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서, 그러니까 시간을 한 번 더 나눠줘 버리면 이렇게 가속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거리, 속도, 가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힘이 나오겠죠. 가속도를 써먹는 건 힘이거든. 책을 뒤를 펼쳐보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잖아. 우리가 속도, 가속도를 알았으면 그 다음은 바로 뭐 나온다? 네. 힘이 나오겠죠. 맞잖아. 바로 힘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힘은 뭐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뉴턴으로 나타내고요. 보통은 얘는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거를 시험에 많이 냈었습니다. 여러분 치는 기계 시험에서는요, 일반기의 기사까지도 이런 문제를 많이 냈어요. 뭐야? 힘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냈었어요. 보통. 그래서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까지는 잘 외워요. 그 다음 뭘 못해요? 작용점, 어디가 시점이냐,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끝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지선다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필기시험에 보통 여러분이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힘의 작용선도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 굳이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다음. 그 다음에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의 상대 속도와 비슷한 영역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땡기면 힘이 뭐다? 합쳐진 효과가 나는 거지. 근데 서로 상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가 된다? 힘이 마치 상쇄되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20으로 당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10으로 당겨요. 그럼 뭐예요? 내가 10을 당긴 만큼은 이 물체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향이 쪼개져 있으면 그렇게 합력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상쇄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때는 다시 합력의 얘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 이제서 배운 거예요, 이걸. 자, 이쪽에서 내가 여기서 실제로 같은 방향에 같은 점에다 걸어놓고 똑같이 수평으로 당기기는 힘드니 어떻게 해준다? 한 고리에다가 실을 2개 매달아서 사람이 양쪽으로 벌려서서 당긴다 이거지. 이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아, 이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래도 옛날 영상이라도 좀 많이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요, 강바닥 팔 때 뭐였냐면 삽을 길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삽을 들고 두 사람이 양쪽에다 고리 매서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파요. 엄청 세게 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집어 넣어서 꽉 찍고 제껴서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한다? 그냥 한 사람이 꽉 찍어주면 저쪽에서 당기고 나는 이렇게 밀어서 확 던져요. 그러면 합력이 다 돼버리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보통 이 예시를, 이런 예시는 안 드시더라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견인차 고리를 요즘 누가 차 2대로 끌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차가 완전히 뭐 그러니까 초대형 차가 넘어졌을 때는 차 두 대 크레인 두 대가 나오지. 그냥 요즘 그냥 다 윈치가 다 힘이 세서 그냥 한 번에 딱 당겨버리나 나오지. 그러니까 그 예시도 아닌 걸 예시를 드신다니까. 보통 예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 점에 만나야 되는 힘을 양쪽으로 분력을 시켜서 당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뭐야? 실질적으로 내가 당기는 방향의 힘으로 전부 다 남는 게 아니라 뭐한다?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는 힘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뭐하러?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성분만 합쳐주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죠?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코사인을 쓰고 뭐 어떻게 계산하고 내적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 들어있는 이론이 바로 내적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네. 됐죠?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 있잖아. 프로젝션 그지? 정사형을 내리면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이런 거 배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 성분이 어떻고 Y 성분이 어떻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야. 됐죠? 넘어가. 다 지금 와서 이거 다 외우고 있을 시간 없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여기서 루트 씌우고 제곱하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다. 탄젠트 각도가 어쩌고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나한테는 지금은 필요 없다. 됐나요? 기초하는데 지금 저거까지 다 해가지고 저거까지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뭐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야 효과만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은 따로 질문하라는데 질문 안 하고 그럼 넘어가는 거지. 그죠? 네,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힘과 모멘트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꼭 이런 거 보면은 외우고 싶어 해요. 라미의 정리.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뭘까? 이게 라미의 정리라고는 적혀 있지만 뭘까요? 이거 사인 공식입니다. 사인 공식이야. 사인 공식. 사인 공식과 같아요. 네. 사인 공식에서 보면요 어떻게 사인 공식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인은 자 여기 3번만 보여줄게요. 사인 공식은 여기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썼으면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써요. 그러면 뭐한다? 사인 알파 분의 A는 사인 베타 분의 B는 사인 감마 분의 C이고 얘는 상수가 된다. 하나의 상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됐어요? 라미의 정리는 곧 뭐다? 삼각 그러니까 사인 공식과 같다. 이게 되는 거지.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인 공식도 못 외웠으면 이거라도 외워요. 사인 공식을 못 외웠으면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의 방향이 결국 평행을 이뤘다는 거는 삼각형이 됐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얼굴이 뭐가 같다는 거야? 어쩌라고 하는 얼굴이라서 한번 얘기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당겼으면 뭐가 됐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힘이 생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이 되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얘 반절 나누면 뭐가 돼요? 삼각형이잖아. 그 얘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힘도 결국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평행사면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개의 평행사면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지. 아,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증명하면 이게 전부 다 증명이 돼요. 얘가 이렇게 증명하면 증명이 돼요. 그냥 됐어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여기서 내가 반대로 여기서 이만큼의 힘을 또 여기도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 평행의 얘기예요. 평행.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닮음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 나중에는. 자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이해시켜 달라고 하세요.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넘어가. 왜? 설명해줘? 설명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두 뒤에 건 다 버리고 그냥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끝나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자, 먼저 뭐다? 모멘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모멘트는 고정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는데 이 회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 회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자, 중심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끝까지 만났을 때 뭐가 돼요? 팔길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기냐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힘을 이 끝에다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는 힘이 이게 결정된다는 거지. 자, 그럼 팔을 짧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돌잖아. 세 보여 안 세 보여? 여러분 느낌상도 그렇잖아요. 맞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뭔가 크고 힘차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쟤 뭐야?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때려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잖아. 그지?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걸.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모멘트는 곧 뭐다? 팔거리 곱하기 힘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그때 두 개의 인자는 즉 거리와 힘은 뭐야 된다? 항상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걸 그래서 배운 거야. 원에다가 어떤 접선을 그리든 원의 중심과 선을 그으면 뭐가 된다? 만나도록 하면 뭐가 된다? 최단거리를 그으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어릴 때 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원의 접선을 완전히 하나밖에 안 만나는 접선을 만들고 그 접선에서 중심으로 선을 이으면 뭐가 된다? 자, 접선과 그때 이은 선은 중심으로 향하는 선은 뭐가 된다? 항상 수직을 이룬다 이런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론을 배우신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해서 R 크로스 F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모멘트가 돼요. 네, 팔거리 곱하기 힘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팔거리 곱하기 힘이라고 하는 거를 반대로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기억하실 거면 어떻게 기억하시라? R이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는 걸로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뭐가 없다? 방향성이 없어요. 저렇게 하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는 보통 여기서는 외적이 나와요. 외적이 R 크로스 F라는 수식을 써야 돼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순서를 F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R이 먼저 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팔거리가 먼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힘으로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되냐면 팔거리 이렇게 뻗었어요. 힘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돌아요. 그죠? 자, 팔걸 이쪽으로 뻗었어요. 힘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리 돌아요. 방향이 결정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벡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팔거리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봐요. 자,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할게요. 왼팔을 뻗었어. 이번엔 이쪽을 뻗었잖아. 그죠? 위쪽 방향이면 서로 만나잖아. 방향이 반대잖아. 회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자, 팔을 뻗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 그래서 두 가지 다인데 팔을 어디로 뻗었는지가 먼저, 그 다음에 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그 다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순서대로 맞추시면 여러분은 얘가 그러니까 플러스 모멘트인지 마이너스 모멘트인지를 알게 돼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력은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만유, 인력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중력이라고 한 거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수식 썼어요. W = mg.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지구 표면에서 약 9.8m/s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 기호로 약자를 따서 G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됐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운동과 마찰력,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 과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아예 시험 문제로. 이 문제가 계산 문제 중에서 39번 문제인가에 나왔어요. 그냥 수평이 아니야. 기울기 경사진면에서의 마찰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평면 위에서 마찰력은 뭐가 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안 된다? 아까 배웠던 힘의 합력이나 힘의 평형으로 맞춰내면 돼요. 됐죠? 다 또 올려놓고 내려버린대거든 다시. 그러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frictional force라고 되는 이 친구는 뭐냐면 물체의 접촉면에 따라 끄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체를 뭐란다?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옷이 다 벗겨져. 그 다음에 저기 이런 거 걸려있는 달력 같은 것도 지금 못도 못 박아요. 마찰력이 없으면 옷을 못 박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찰력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마찰력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찰력이 없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다 미끄러 다녀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교수님 저 좀 잡아주세요.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됐죠? 네, 다음.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지되어 있을 때의 마찰력입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의 마찰력은 뭐냐? 물체가 이렇게 땅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누워져 있을 때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뭐 한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힘을 내가 계속 당겨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안 움직이고 버티는 데까지의 힘을 말한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됐죠? 쉬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 안 찍힐 텐데 아이 진짜. 자 지금 내가 여기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게요. 자 보세요. 내가 힘을 줘요. 당겨줘요, 안 당겨줘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지금은? 정지 마찰 중인 거예요. 됐죠? 지금 여기서 근데 내가 여기서 봐요. 여기서 제가 힘을 더 써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런 데 어떻게 돼요? 운동 마찰이 된 거예요. 힘을 줄 때는 뭐가 해야 돼? 힘을 줄 때는 뭐야? 아주 큰 힘을 줘야 돼. 멈춰 있을 때는 아주 큰 힘을 줘야 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아까 처음에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한다? 운동 마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있을 때는 정지 마찰보다 더 작은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계산한다? 운동 마찰력을 계산하지는 보통 않고요. 정지 마찰을 보통 계산을 해요. 수식으로 뽑아낼 때는 보통 정지 마찰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에서 정지 마찰의 형태로 계속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의 이름이 뭐다?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자, ABS라고 하는 거야, 그게. 자, 뭐냐면 타이어가 락이 걸려버리면 뭐 해야 돼요? 정지 마찰 상태가 아니에요. 뭐죠? 운동 마찰 상태가 미끄러진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운동 마찰이 돼요. 그러면은 마찰 계수가 작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처럼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차가 빨리 안 멈추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차가 제대로 된 마찰력을 쓸 때는 언제? 타이어가 돌고 땅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마찰력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완전히 꽉 잡히지 않고 어느 정도 굴렀다가 멈췄다, 굴렀다 멈췄다, 굴렀다 멈췄다 이렇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한 장치가 뭐다? ABS가 된 거지. 자, 그럼 ABS의 역할은 뭐다? 정지 마찰력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가 된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중이 있을 거예요. 자중, 자기 자신의 중력, 자기 자신의 중량, 그거 가지고 땅 지면을 누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땅은 반대로 반작용으로 그만큼 위로 올려줘요. 그걸 뭐란다? 얘를 뭐라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 발력 또는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견딜 항자야. 됐죠? 수직으로 견디고 있는, 땅이 견디고 있는 힘. 자, 그거하고 뭐만 하면 된다? 마찰 계수만 곱해져 버리면 마찰력은 구해져요. 그럼 뭐만 돼요? 수식 안에, 우리가 문제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최대 정지 마찰 계수와 뭐만 있으면 돼? 물체의 무게만 있으면 계산이 다 되는 거지. 맞잖아.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면 보통 뭘 준다? 질량 몇 킬로그램의 물체를 놓았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그죠? 질량 몇 킬로그램의 물체를 놓았다는 얘기는 뭐야? 너보고 중량을 구하라는 얘기야. W는 mg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9.8을 곱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자중에 의해서 땅으로 힘으로 밀어낸 힘이 W잖아, 그지? 그럼 N은 똑같겠죠? 맞잖아. 안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W 때문에 이 판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지. 맞잖아. 똑같이 얘가 물체가 이렇게 내리누르면 반대로 똑같은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떨어진다든지 뽀개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이 아까 여기 보는 수직 발력, 수직 항력은 W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W 계산해내면 돼. 됐죠?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만 하고 끝낸다 했어.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야 그냥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칠판을 쓰지 말고 그냥 그림에 있는 거,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책이 아니라 자료지. 자료에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 아래 이 지구 중심에서 이 물체를 당겨 내리고 있잖아, 그지?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시험 문제를 내가 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질량 10kg의 물체를 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야? 질량이잖아. 중량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야? W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바로 직전 페이지에 했던 게 뭐야? W는 뭐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힘만큼 내리 누르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요? 지금 얘기가 이해됐어? 내가 문제는 분명히 질량으로 썼으나 여러분은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중량으로 바꿔줘야지만 얘가 뭘로 인식된다? 힘으로 인식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냥 그 힘으로 내가 이 판때기를 눌렀어. 그럼 이 판때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르지마 하고 똑같은 힘으로 밀어 올려준다고. 그지? 이 힘을 뭐라 한다? 수직항력 N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 힘이 W와 N이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W가 더 크면 아래로 떨어질 거고 N이 더 크다면 뭐야?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힘이 더 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잡고 이거 들어 올리는 힘이 더 크면 들리잖아. 이렇게 물체가 들리잖아. 맞잖아. 얘가 지금 땅으로 내려 누르려고 하는 힘보다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이 더 크면 물체는 들어 올려지잖아. 그지? 그러면 땅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게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이 테이블이 무너져 내리면서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얘가 뭐야? 물체가 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W와 N은 같다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만 있으면 된다? 여기 정지마찰 계수만 곱해주면 정지마찰 계수가 보통 주어질 거야. 0.8이나 0.75나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0.9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걔를 곱해주기만 하면 뭐가 된다? 바로 마찰력이라는 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는 뭐야? 정지마찰력이 최대 정지마찰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제 다 이해됐어?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풀기 전에 내가 그런 게 문제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문제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얘는 요런 것들로 적어서 답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줘놓고는 뭐 한다? 숫자만 바꾸는 거야, 나는. 시험 문제 줄 때는 숫자를 바꿔서 내주는 거야. 됐죠? 네. 경험은 하게 해주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경험은 하게 해주고 숫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거야. 똑같이 답을 쓰는 거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 재용이 같은 애들은 답을 외웠었어. 다행히도 여기는 없지만. 그걸 그대로 통으로 외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그지? 얘 언제든지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뭐 한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내가 알려주는 게 답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서 다음에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마찰력도 마찬가지로 수식은 똑같습니다. 수식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마찰 개수가 달라요. 운동마찰 개수라는 개수 자체가 다른 것 뿐이야. 그걸 곱할 때 숫자가 작아지는 것 뿐이야.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지마찰력만 외워놓으면 운동마찰은 외울 필요가 없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되죠. 내가 실제로 처음에 땅에 놓여있는 무거운 물체를 당기려고 하니까는 끌려오는데 처음엔 힘들다가 당기기 시작하면 쑥 가버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그게 바로 최대 정지마찰과 운동마찰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런 것들이 이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왜냐면 오늘 이걸 배웠는데 아까 질문 그러니까 하는 게 맞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됐죠? 물체가 내리 누르는 힘을 똑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N이 똑같지 않으면 얘는 허공으로 뜬다든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힘이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판재 위에 놓여 있는데 얘가 무게가 더 얘가 수직 반력보다 크다면 얘는 이걸 뚫고 내려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뚫은 다음에는 중력에 의한 낙하 운동, 중력 가속도를 받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점점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땅에 닿을 때까지, 안 뚫리는 곳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물체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계속 가속을 할까요? 계속 가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저항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가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말 했잖아. 63빌딩에서 위에서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밑에 지나가던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 알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죠? 낙하 운동을 배울 때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떨어뜨려 보기도 해요. 통제하고 쇠구슬 같은 거 떨어뜨려 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네? 네,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게 꽝 해서 크리에이터가 이게 막 폭탄 터지는 거 형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구멍이 뻥 뚫려요. 막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으면 머리 뚫리는 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중력 가속도의 운동 그대로가 나오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저항을 받더라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거 배우면서 낙하 운동 배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P4의 사탑에서 깃털과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돼? 똑같은 속도에 떨어진다라고 배웠어. 똑같이 속도로,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떨어진다라고 배웠어. 떨어진 시간 같을 거다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르죠. 왜? 깃털은 뭐야? 공기정을 많이 받는 부피가 넓은 형상이고, 뭐 사과는 안에 그러니까 물이 몰려 있는 형상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는 다르지. 됐어요? 그런데 쇠구슬과 그냥 돌구슬이라면 무게는 다르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면 떨어진 속도는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이었습니다. 그게 피사의 사탑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준다니까? 항상 이상하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은 그랬나? 이거였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영역은 그 영역과 거의 같이 다 함께 이해돼야 되는 영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했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질문이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질문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보다 뭐야?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나죠, 그죠? 라디안 변화하는 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뭐였다? 그 다음에 접두어 뭐 킬로그램이 어떻고 메가가 어떻고 하는 거를 변환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이 마찰력 문제도 낼 겁니다. 문제 만들어 낼 겁니다. 됐죠? 그러고 하고 나면 결국 뭐가 된다? 다 합쳐지면 뭐가 된다? 단위 환산하는 문제도 낸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예를 보였죠.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은 메가파스칼로 바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 낸다고 했어요. 됐나요? 네, 벌써 제가 문제를 지금 거의 10문제 정도 가르쳐준 거예요. 한 문제씩 내겠다는 게 아니야. 2개, 3개씩만 내겠다는 거야, 이 안에서도.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 어렵습니다. 손 들어 빨리. 수연아, 손 들어야지. 아니 불만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자,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끝.